2012년 어느 날 밤 중국 강수성 남창시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의 내용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딸이 점심때 외출한 뒤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였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실종된 여성의 가족으로 딸의 행방불명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현행법상 실종 신고는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접수할 수 있었지만 이 가족의 신고에는 경찰이 의심스러운 점을 느끼고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종자 이름은 이추메입니다. 그녀는 혼자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평소의 생활 패턴은 비교적 규칙적이었는데 매일 아침 가게로 출근해 저녁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추메는 퇴근도 하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경찰조차 그녀의 행방에 대해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그녀의 옷가게를 방문했을 때 이상한 점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유리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게 안에 불이 전부 켜져 있었습니다. 이쯤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출할 계획이었다면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게 상황은 그녀가 단지 잠깐 외출할 계획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외출한 지 1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쫓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은 이 씨의 옷가게로 출동했습니다. 가게 안은 비교적 깔끔한 상태였으며 옷들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나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나 금품도 모두 제자리에 있어 단순한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만약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면 그녀의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0시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심각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옷가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39분, 이 씨가 옷가게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호텔로 들어간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그녀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약 5분 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호텔 6층 860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분 후 젊은 여성이 혼자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 후 이 여성은 여러 차례 8607호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순간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녀가 호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겨 곧바로 해당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8607호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은 이미 청소가 끝난 상태였지만 경찰은 방 안에서 혈흔으로 보이는 몇 가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이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이 씨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춤애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춘 호텔이 그녀의 옷가게에서 불과 150m 거리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잠깐 외출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8607호실은 약 15평 크기의 방으로 문을 열면 방 내부 구조가 한눈에 들어보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화장실이 사건의 중요한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화장실에서 두 개의 혈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범인은 범행 후 물로 현장을 세척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8607호실의 입구는 단 하나뿐이며 출구 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누가 방에 들어오고 나왔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춤에는 분명 8607호실로 들어갔지만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경찰은 아무리 현장을 물로 씻어냈다 하더라도 분명 다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화장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배수구에서 연노란 피부 조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조직은 이춤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경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춤애가 자취를 감추기 전
그녀를 8607호실로 데려간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사건 당일의 호텔 로비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진실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11시 38분, 젊은 여성이 호텔 로비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로비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건 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서성입니다. 11시 39분, 이추메가 호텔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바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은 로비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젊은 여성은 서류 한 장을 꺼내들고 이추메와 함께 약 5분간 대화를 나눕니다. 11시 44분, 두 사람은 이야기를 끝낸 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8607호실로 향합니다. 여기까지는 딱히 수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경찰은 젊은 여성이 이추메와 만난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에 주목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특정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이 두 사람의 만남과 사건의 동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의 행동에서 사전에 준비된 계획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추메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신속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녀가 이추메를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뒤 8607호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는 이제 더욱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8607호실 앞에 도착한 여성이 바로 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방 안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장면은 방 안에 이미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여성은 약 15분 후 가방을 메고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약 16분 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와 검은색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후 약 1시간이 지나 13시 43분 여성이 다시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그녀는 손에 검은색 물건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물건이 전기톱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길 정도로 수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약 2시간이 흐른 뒤 여성이 방을 나가 호텔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백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차례 호텔 방을 드나드는 그녀의 행동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후 8607호실의 문은 오랫동안 닫힌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8시 10분 젊은 여성은 덩치가 큰 한 남성과 함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는데 가방끈이 팽팽히 당겨진 것을 보면 내부에 상당히 무거운 물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영상 초반에 8607호실 문을 열어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이 남성과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가족들은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호텔 프론트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남성은 키가 약 170cm 정도로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건장했고 여성은 20대 초반 혹은 2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나이로 귀엽고 예쁜 외모를 가진 호감형이었다고 합니다. 프런트 직원은 남성이 다소 무서운 인상을 주는 반면 여성은 밝고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당시 작성된 개인정보에 따르면 남성의 이름은 이소사이며 나이는 18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별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사건을 해결할 열쇠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체크인 정보에 적힌 이소사의 모습과 CCTV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모가 크게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CCTV 속 남성은 체격이 건장했지만 이소사는 마르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소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춤의 최근 통화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종 이틀 전부터 한 번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의 주인을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는 개인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선불폰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용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번 사건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했습니다. 체크인 시 작성된 정보와 휴대폰 번호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먼저 경찰은 범행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춤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딸과 함께 남창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10여 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돈을 모은 덕분에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번 사건이
돈을 노린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딸은 항상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은행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실종된 날 400만 원이 인출됐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 범인이 이춤의 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바로 ATM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당일 ATM기에 카메라가 고장나 있어 돈을 인출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또다시 단서를 잃고 미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14시간 후 경찰은 다시 8607호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면밀히 살피던 중 구석에서 새로운 혈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DNA를 분석한 결과 이 혈흔은 이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이 혈흔이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혈흔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리, 34세, 직업이 없는 남성이었으며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알리는 일정한 직업 없이 물건이나 돈을 훔쳐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경찰이 확보한 CCTV 속 남성의 체격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일주일 전 8607호실에 투숙한 기록이 있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알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경찰의 추궁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호텔에 묵은 건 사실이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묻은 혈흔은 과일을 깎다가 손가락에 베어 생긴 흔적일 거예요. 알리는 사건 당일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내내 친구와 함께 카드를 치고 있었다고 했고 그의 알리바이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알리를 더 이상 구금할 수 없었고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또다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춤에는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남창시로 이사와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개성이 강하고 매우 유능한 여성이었으며 옷가게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었고 생활 패턴도 단순해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대경, 회사 CEO로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대경은 이춤애보다 15살 연상이었으며 그녀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옷가게 역시 정대경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대경이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며 18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정대경과 그의 부인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정대경의 부인을 조사했습니다. 정대경의 부인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이춤애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대경의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들 때문에 겉으로만 유지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내고 있었기에 최근 이춤애에게 특별한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대경의 부인은 사건 당일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확인한 후 그녀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정대경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춤애와 정대경 사이에 장기간 결혼 문제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감정이 악화되어 정대경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춤애는 사건 당일 옷가게를 나서기 전 정대경과 통화를 했고 사건 발생 후 정대경이 같은 계좌로 900만 원씩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대경 주변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정대경과 그의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으며 단지 아들의 반대로 인해 결혼 생활을 겉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대경은 이춤애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그녀의 딸 또한 자신의 아이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대경과의 통화는 단지 저녁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고 여러 번에 걸쳐 큰 액수를 송금한 것도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CCTV에 포착된 영상 속 남성과 정대경의 체격이나 나이가 크게 달랐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대경 역시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두 사람을 공개 수배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당일 범인은 호텔 체크인 때 이소사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이소사를 찾기 위해 줄곧 수소문했지만 그의 행방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척이 없자
이춤의 가족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사설 탐정은 마침내 이소사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소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며 다만 자신의 신분증을 황씨성을 가진 여학생에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소사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 속 젊은 여성이 바로 이소사의 신분증을 빌려간 여학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황문문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겨우 16살에 불과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의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분한 모습으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충격적이고 두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황문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영상에 등장한 남자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레이로 26세 강서 출신으로 남창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9일 외곽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사건 발생 약 48시간 만에 경찰은 용의자 2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장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8607호실로 이추매를 유인한 후 그녀의 목숨을 빼앗고 시신을 절단했습니다. 이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절단된 이추매의 시신을 검은색 캐리어에 담아 도시 근교에 위치한 한 호수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며 용의자들의 자백에 따라 호수에서 이추매를 찾아내기만 하면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호수 일대를 수색한 끝에 이추매의 것으로 보이는 신체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발견된 신체의 일부는 이추매의 것이 아니었고 발견된 신체는 부패가 심해 사건 발생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캐리어 역시 영상 속에서 확인된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이 신체의 일부가 이춤의 것은 아니지만 절단된 부위의 상태, 범행 방식, 사용된 도구를 분석한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이춤의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두 사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결국 황문문은 또 다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호수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로 공랭이가 범행을 저지른 결과라고 실토했습니다. 황문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황문무는 자주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공레이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황문무는 늘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공레이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사건이 발생하기 약 반년 전 황문무는 친구 문정과 함께 공레이가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셋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정과 공레이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지자 황문무는 화장실로 들어가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놀란 황문무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문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황문무는 공레이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지만 공레이는 제가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잖아. 담배를 피우고 술도 너무 많이 마셔. 결국엔 너까지도 망치게 될 거야. 이런 여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내가 지금 처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당시 황문무는 1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공레이는 황문문을 끊임없이 세뇌하며 그녀를 자신의 논리에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황문문은 결국 공레이의 말을 믿었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정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즉시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정의 가족들은 문정이 실종된 지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그녀가 사라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문정이 집을 자주 나가고 연락을 하지 않던 탓에 걱정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외지에서 일을 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로 인해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춤애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호수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영상 속에서 보았던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이춤애의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레이가 주장한 범행 동기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레이는 사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이른바 금수저로 불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초 그는 7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남창시에 위치한 수억원대의 고급 아파트까지 구매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2년 전 공레이는 이춘혜가 운영하던 가게를 임대하며 그녀와 처음으로 연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게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둘 사이에 잦은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공레이는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지쳐 가게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춤에는 계약 위반이라며 보증금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언쟁을 이어갔고 결국 공레이는 보증금을 포기한 채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공레이는 우연히 길에서 이춘혜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공레이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춘혜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죠. 공레이는 황문문을 이용해 이춘혜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게를 임대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그녀를 호텔 8607호실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공레이는 계획한 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3년 5월 9일 강수성 남창시 중급 인민법원은 공레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황문문에게는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레이의 가족들과 아내는 그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레이는 항상 자상하고 친절했으며 누구보다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아침에도 그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해 준 뒤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또 다른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혹시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공레이가 바로 그 야누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상한 남편이자 끔찍한 악마라는 두 얼굴을 모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레이는 왜 이런 이중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의 성장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레이는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며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바쁜 일 때문에 공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공레이는 대부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의 상황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자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공레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부모와 상담을 요청했지만 부모는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학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레이는 점점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점차 삐뚤어지고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도 점점 더 이상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환경은 공레이가 내면적으로 두 얼굴을 지닌 이중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소 그는 누구보다 온화하고 자상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는 그 감정을 결코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며 항상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분노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지점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문정 사건 이후 경찰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아무런 조사가 들어오지 않자 공레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종이 한 장은 이런 그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종이에는 과거 공레이와 마찰을 빚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마치 일종의 데스노트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이춤의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면 공레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범행이 계속해서 묻혀 있었다면 그 명단 속의 사람들이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상 속 울고 있는 여성은 7일 만에 4번이나 인신매매 당해 9명의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한 후 정기 고문까지 당한 대만의 인플루언서 삐삐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홀로 떠난 캄보디아에서 도대체 어떤 악몽을 겪은 것일까요?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건을 살펴봅시다. 要赔老板就1个月75万台币，你不做诈骗，你只会被转卖很多丑。 75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3,15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 대만 여성 인플루언서는 혼자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앞으로 불행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려 4번이나 인신매매 당해 여러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그녀는 할 수 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착해 보였던 이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건을 이용하여 유명세를 얻고 싶어 자신을 구해준 은인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험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그녀는 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2022년 6월로 돌아가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당시 24세였던 삐삐는 대만의 한 헬스장에서 PT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PT 강사로서 급여가 높진 않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영향으로 헬스장도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이내 삐삐의 생활도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생계를 위해 또 미래를 위해 삐삐는 SNS 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헬스 경험을 공유하며 팬들을 확보하고 자신의 피트니스 튜토리얼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삐삐는 예쁜 외모와 섹시한 몸매로 단 몇 달 만에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삐삐는 자주 소통하던 팬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일은 월급이 최대 25,000달러, 하나로 약 3,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비록 근무지가 캄보디아에 있었지만 업무 내용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냥 캄보디아로 가 사업 상담하는 사업주의 임시 비서가 되어 사람을 접대하고 같이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를 소개받은 삐삐는 조금 의심을 하게 되었지만 높은 급여에 홀려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위험과 함정뿐이었습니다. 2022년 6월 25일 이른 아침 삐삐는 예정대로 캄보디아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의 최대 항구인 시아누크 밀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삐삐가 홀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 일자리를 알선한 팬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낡은 흰색 차 안에서 건장한 체구에 낯선 남자 2명이 나오더니 삐삐와 그녀의 짐을 강제로 차 안에 넣고 빠른 속도로 한 산업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삐삐는 상대방에게 본인은 사업을 보조하러 온 것이라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로 향하며 왜 납치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남자는 그녀를 비웃으며 넌 이미 대만에서 캄보디아로 팔려왔어. 너에게 직업을 소개해준 사람은 사실 사기꾼이야. 너처럼 돈에 홀린 사람들을 물어오는 역할이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그 사람은 수수료만 받고 떠나갔어. 이제 너한테는 2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와 합류하거나 아니면 또 고통을 겪는 거 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6일 합류에 거부한 삐삐는 여러 남자에게 구타당하며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다른 여러 사기업체에 인신매매되었습니다. 삐삐는 2022년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과 며칠 만에 9명의 남자와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총 4곳으로 판매됐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기간 그녀는 여권과 신분증까지 압수당했고 설상가상으로 언어까지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사기업체에 인신매매 당한 후 반전이 생겼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저녁 다시 판매된 삐삐는 새로운 고용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고용주와는 달리 이번 고용주의 인내심은 훨씬 강했습니다. 고용주는 삐삐에게 4가지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 피싱 일을 하며 본인에게 든 주거비와 호텔 숙박비, 식비, 그리고 직업훈련비 등을 갚는 것. 2번째는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단 대체자 5명을 불러 그녀를 대체하거나 대체자들의 가족에게 몸값으로 3만 달러, 하나로 약 3,950만 원을 보내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앞선 2가지 선택은 매우 상냥하다고 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삐삐가 전부 원하지 않는 것 같자 삐삐를 위해 다른 2가지도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미얀마에 있는 KK파크로 팔려가는 것, 마지막 하나는
다시 인신매매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은 어떤 구매자를 만날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운에 달렸기 때문에 삐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삐삐는 지난 며칠간 반항과 탈출을 실패했을 때 뒤따라온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할 수 없이 피싱 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곳의 시설은 아주 완벽했는데 사무실 건물 외에도 모든 사기꾼은 본인만의 자리가 있었고 컴퓨터와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리 시스템은 아주 완벽했는데 전부 성과제로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은 리스트에 적힌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하여 사기를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대상은 전 세계 중국인이 대상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법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사기에 성공할 때마다 상여금을 받아 본인에게 날린 빚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 유지는커녕 부채가 배로 쌓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삐삐가 바로 빚이 점점 늘어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도망칠 생각뿐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중순 여권과 신분증을 훔치는 데 성공한 삐삐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도움 요청 영상을 올려 한 중국 블로거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는 구조 게시글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얼마 전 네티즌의 도움 요청으로 캄보디아로 가 공원에서 네티즌의 아들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마침 삐삐의 영상을 보고 구조자 명단에 삐삐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에 만연한 부패 경찰들이었습니다. 만약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그 즉시 인신매매 단체는 피해자들을 바로 다른 곳으로 단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해당 블로거는 중국 대사관과 비영리 시민단체, 전세계 사기 방지 단체의 회원에게 연락하여 공동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 7월 말 대대적인 인력 투입과 신중한 노력 끝에 삐삐를 포함한 납치된 전원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삐삐가 고문당한 적이 있다는 걸 고려하여 사기 방지 단체의 회원은 삐삐에게 3,000달러, 하나로 약 395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그녀가 건강검진을 안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보증인까지 자처하며 귀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구매, 순조롭게 출국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건은 잘 마무리된 것 같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구조될 때까지만 해도 고마움을 표현한 삐삐는 대만으로 돌아가고 얼마 안 돼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삐삐는 네티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틈타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람들에게 고액 연봉에 속아 캄보디아로 가지 말라며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가 대중에게 보여준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꿋꿋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삐삐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여러 번 조롱하고 비방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구출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중국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구출된 사람 중 중국 퇴역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감동하여 스스로 중국 국가를 부른 거지 그 누구도 삐삐에게 부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삐삐는 구조된 지 얼마 안 돼 19금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사람들은 삐삐가 처음부터 캄보디아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으로 간 것이라며 심지어 그녀가 이 모든 걸 직접 계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삐삐를 구출한 자선단체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기를 당한 대만인들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다음에는 우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합법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정오 12시 30분 어부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가에서 낚시 중입니다. 낚시 중 갑자기 사람 다리처럼 생긴 수상한 물체가 떠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네킹이 떠내려왔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았는데
물체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 다리가 맞았습니다. 다트는 베테랑 어부로 강기슭 외진 곳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자주 봐 그닥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어부가 좀 전에 강변에서 사람 머리가 나무 사이에 낀 걸 봤다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다트는 누군가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트와 그의 아내가 강변으로 돌아갔을 때 잔디밭 한켠엔 엄청난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잔디밭으로 다가가 보니 담요가 보였고 그 안엔 뭔가 쌓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트가 호기심에 담요를 열자 순간 조각난 인체 조각들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담요 바로 아래는 새로 깔린 시멘트 바닥이 있었습니다. 놀란 다트는 또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우선 강기슭에 있는 인체 조직을 강변으로 끌어올리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며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시멘트 바닥을 파보니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이 옷을 입지 않은 채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통해 강기슭에서 토막난 다른 부위를 찾아냈는데 부패가 심해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건 피해자가 20세 정도의 여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로 이번 사건이 고의 상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해치고 토막낸 뒤 신분증까지 가져가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 다리의 문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그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미녀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딸 17세의 호옌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인공 호옌리는 2006년 하노이 깡바딘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외모에 겸손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 능력으로 척척 해결하는 효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가족, 심지어 동물의 요청까지도 거절하지 않고 본인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효녀 호옌리는 착한 성격뿐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학업 성적까지 우수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목표로 하던 하노이 연극영화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많이 긴장했었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답게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 미래 직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22년 주변 지인들의 추천과 본인의 도전 정신으로 베트남 미스 아오자이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미소와 긍정적인 매력에 시작부터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회에서 우아한 무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Q&A 타임엔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대회의 다른 참가자와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호옌리는 미인 선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인 2위를 차지했으며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호옌리는 모델과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관련 공부를 더해 연예계에서 일하는 걸 꿈꿔왔습니다. 호옌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미녀 선발대회에 참가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호옌리는 패션쇼 초청은 물론이고 브랜드 광고 섭외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부자와의 데이트를 질문하자 그녀는 미인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가 부자를 만나 운명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단지 스스로 도전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그럼에도 계속하여 부자와의 데이트에 관해 묻자 대회 참가자들이 설령 부자와 연애를 하더라도 남자친구로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성그어 말했습니다. 호옌리는 수상 이후
상업 공연엔 오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저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운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세상에 친절하게 대하면 세상도 저에게 좋은 걸 돌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바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한 소녀에게 운명의 장난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호엔니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너무 바빠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의 모든 친구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딸의 흔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경찰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그녀에게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신원불상의 여성이 토막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연꽃 문신이 있는 걸 보고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문신이 자신의 딸 호엔니의 것이었습니다. 10월 14일 어머니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 피해자는 17세의 호엔니가 맞았습니다. 항상 예의 바른 소녀는 어떻게 참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호엔니네 주택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다웨이칭이라는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다웨이칭은 1985년 타이핑성 젠창령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혼 상태였으며 자녀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며 자린연에서 도자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과거 범죄 기록과 밀수품을 복용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웨이칭을 추적하여 그가 아파트를 떠난 후 터미널에 도착한 후 태평성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국경에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노이 경찰은 사건을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력을 파견했습니다. 10월 14일 저녁 11시에 경찰은 다웨이칭이 타이핑성 끼엔 창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노이 경찰과 타이핑 경찰은 같이 출동하여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이 다웨이칭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해하며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궁지로 몰리자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목을 찌르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 그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일시적인 치료 끝에 다웨이칭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고 퇴원 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다웨이칭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호옌니와 2023년 초에 만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호옌니는 그에게 베트남 돈 5천만 동, 하나로 약 27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호옌니에게 여러 번 갚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저녁, 다웨이칭은 호옌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웨이칭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간 후 다웨이칭이 다시 채무 얘기를 꺼내자 결국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웨이칭은 홧김에 날카로운 도구로 호옌니가 숨질 때까지 5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몸을 욕실로 끌고 가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미리 준비해둔 스티로폼 박스에 토막난 피해자의 몸을 넣어 박스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택시를 불러 택시기사에게 스티로폼 박스를 택시로 옮겨 홍강 근처로 가자고 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다웨이칭은 운전기사에게 계단에 스티로폼 박스를 두게 하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웨이칭은 혼자 스티로폼 박스를 강가로 옮겨 토막난 피해자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강기슭으로 던지고 기타 신체 부위를 담요로 감싼 뒤
강가에 풀고 또 다른 몸의 일부를 담요로 감싸고 강가 잔디밭에 묻어 놓았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웨이칭은 또 택시를 불러 그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다웨이칭은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노이 탄진구로 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기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핸드백과 샌들은 한 모텔에 숨겨 놓았습니다. 10월 12일 오후 다웨이칭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발견될까봐 베트남 돈 12만 5천 동, 하나로 약 7천 원이 되는 돈으로 시멘트를 구매하여 피해자가 묻힌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변에 행인이 너무 많아 다웨이칭은 우선 계획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13일 새벽 다웨이칭은 다시 피해자가 묻혀있는 곳으로 찾아가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경찰이 숨진 호예인이를 발견하자 다웨이칭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그는 10월 14일 저녁 11시쯤에 타이핑성 끼엔 창구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명백해 보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웨이칭은 성공한 사업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 단돈 5천만 동 때문에 누군가를 해쳤을까요? 그리고 다웨이칭은 사전에 사람을 해치기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가 고작 5천만 동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로선 두 사람이 어떤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핸드폰 채팅 기록을 수사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노이 경찰서는 다웨이칭에 대해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출할 땐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